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서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었던 그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임상 결과를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과연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팔아서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경제성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또. 그렇죠. 저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죠.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 이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적인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무려 머니투데이가 개최한 2019 베스트 리포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 선민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먼저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사태 터진 이후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고 뛰어든 회사들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코미팜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신풍제약도 있고 뭐 최근에 한국파마 등등등등 해서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허가가 뭐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업종 전반에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백신 접종 시작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모멘텀이 이제 끝나고 내리막길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질문이 한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돼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작년 3, 4월 달쯤이었죠. 그때 1차 유행기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몇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로 정말 상장 주식이 다 폭락한 날조차도 이런 종목은 상한가를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놓고 와보시면 그들 기업이 어떤 성과를 우리에게 알려줬느냐? 라는 질문에 아마 아무도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카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정말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월 13일이었죠. 레키로나주라고 하는 그들이 개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결과를 저희들이 공개했거든요.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치료제의 임상 결과를 알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서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었던 그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임상 결과를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단순히 주주 토론방에 야, 의사들이 왜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알아? 무슨 제약에 뭐뭐뭐를 먹기 때문에, 이런 류의 어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다 실질적인 R&D 성과를 발표한 코로나 치료제에 관해서도, 뭐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도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백신 개발 이후엔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인사이트풀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백신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맨 처음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게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인 게 J&J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난주에 이제 노바백스도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기대했었던,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이나 뭐 저렴한 값에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62%, J&J도 66%.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병들과 비교했을 때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 예방 효과가 50% 정도거든요. 근데 파이저하고 모더나가 95%가 나온 거죠. 정말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던 거고, 사실은 파이자, 모더나의 그 방식, mRNA 방식이라는 게 정말 신기술이거든요.
이 신기술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임상을 했는데도 효과도 좋고 지금 사실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물론 노르웨이에서 몇몇 노령,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분이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신 맞고 그런 일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 뭐 한 5명 못 모이게 하고 뭐 9시 이후에는 밥 못 먹게 하고 불편한 점 많으시지만 사실 그래도 여기는 살만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과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치료자와 백신을 이렇게 빨리 허가를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쟁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되게 발달을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 우주, 운송, 미사일 이런 무기 사업도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의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기술들은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불행하고 이렇게 안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뭐 제2의 코로나 19이 또 언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사실은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좀 긴 관점에서 여러분이 본다면 그런 점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성장성도 좋고 향후 뭐 미래에 가치 있는 기술이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언제나 좀 매수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투자자분들 중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지금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 아직까지 희망을 잃을 단계는 좀 저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셨을 때 국내 이제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개발을 했다가도 뭐 경쟁에서 밀려서 큰 영향을 못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사태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있을지 전반적으로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에는 이걸 개발해서 우리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과연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제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 시장 임상이거든요.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뭐 외국에 한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임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 판다고 하면 얼마나 팔까요? 그렇죠. 확진자 숫자 네. 뭐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치료제를 네. 뭐 무증상도 있으니까 쓴다고 하면 그렇게 경제성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또.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첫 번째는 아까 초창기에 그 주가 많이 올랐던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고 올랐던 중소형 제약사들, 뭐 하반기에 이제 좀 상위 제약사들도 관련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다 신약 재창출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다른 질환으로 허가를 받은 맞아요. 약인데 네네. 이미 특허도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코로나 치료제로 써보겠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임상을 주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일단 첫 번째 환자 수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의약품 가격이 가장 쌉니다. 이거 팔아서 돈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뭐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 결과 발표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3거래일 연속으로 빠져서 아마 그때 3일 만에 거의 18%가 빠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진 이슈는 사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뉴스에 파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레키로나주가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기여를 할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수도 별로 없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본인들이 국내에서는 원가에 팔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이 레키로나주로 셀트리온의 어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자료만으로 미 FDA가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긴급 사용 신청서 내봐 라고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한동안 30만 원에서 그냥 딱 고정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치료제 개발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의를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발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이걸 개발해서 어느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진 걸 다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유사한 질문이긴 한데
신약이나 백신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예 같은 질문은 아니고 치료제, 백신 이런 거의 개발 가능성을 타 업종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희망을 걸고 이 회사의 기술력 진짜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뭔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신약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신규 물질로 신약 허가받은 게 31예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것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물질로 정말 본토 시장이죠. 미국. 미 FDA에서 승인을 받은 물질이 5개밖에 안 돼요. 시밀러 빼놓고 신약으로만 봤을 때. 일단 신약의 물질 도출도 어렵고요. 임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임상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그 수만 투자된 돈이 다 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서야 우리나라가 특히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신약 개발에 대한 붐이 불었잖아요. 그다음에 2015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정말 사람들이 야 저기에 뭐가 있대 우르르 달려가시고, 저기에도 뭐가 있대. 바이오 붐. 네, 그때 엄청 붐이 불었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신약 개발이나 또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좀 이제 상위 제약사들, 그런 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저는 바이오텍, 바이오 기술을 가진 그런 연구진들의 연구 역량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논문 개수나 특허 출원 건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업화시키는 약간 산업계 쪽에서는 그동안 사실 R&D에 투자 안 했죠. 우리나라 여러분 제약사들 사실 대부분이 그냥 제네릭 비즈니스거든요. 내수 위주거든요. 수출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2016년 이때부터 갑자기 증가하는데, 그거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수출 주도 기업들이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전통 제약산업은 수출이 없을 정도로 그냥 내수해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근데 제네릭은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리베이트 엄청 성행하고 그랬던 거죠. 좀 그런 간극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근데 그 초기 이 연구 단계에서의 기술은 저희들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투입이 된다면, 그래서 요즘 바이오가 붐인 이유가 엄청난 돈들이 바이오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상용화시킬 생각을 못했었던 연구진들이 상용화시켜볼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사실 제약업계가 R&D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는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 R&D 성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을 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냉정하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고 국내 시장이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약 개발, 제약업계의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신약 개발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1편에서는 선민정 하나금융투자연구원님 모시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선 국내 기업들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